2020 창원 조각 비엔날레 기념 강연 일부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어떤 컨셉으로 진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르조 마사리라는 아주 위대한 그 미술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의 이제 제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이 쓴 그 가장 위대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1550년에 피렌체에서 초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568년에 그 준띠 출판사에서 개정 증보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아주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한길사에서 2년에 걸쳐서 2018년과 19년 2년에 걸쳐서 한길사에서 이겁니다. 이 책을 조르조 바사리의 책을 르네상스 미술과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원래는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탐구당이라는 곳에서 나왔었어요. 이금배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18년에 무려 18년에 걸쳐서 번역을 한 책인데, 그것을 이번에 재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한길사에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책이 지금 6권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쪽수가 4,000쪽이고,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 제가 해설을 쓰고 700여 편의 그 도판이 있습니다. 미술사라는 것은 도판이 없으면은 더군다나 그 200여 명의 그 작가들의 전기이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때 작가 전기. 근데 이게 도판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그 작가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도판도 이렇게 같이 참여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 바사리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전기를 쓰면서 이제 1300년대, 1200년대 말 작가부터 자기가 살았던 1500년대 중반까지 미켈란젤로까지의 그 작가들의 200명의 작가의 전기인데, 이 그 거대한 그 미술사를 흐르는 자기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술이 고대에는 절정에 이르렀다. 황금기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 쇠퇴했다. 아주 야만인들에 의해서 미술이 엉망이 됐는데 1300년대 조또라는 작가에 의해서 재탄생이 되기 시작해서 1400년대 기라성 같은 뭐 조각에서는 도나텔로가 되겠죠. 이런 작가에 의해서 점점 발전을 하다가 미켈란젤로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시대인 미켈란젤로가 절정에 이르렀으니까 절정 다음에는 쇠퇴다. 우리 시대에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 미켈란젤로를 좀 모방하자. 이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사를 탄생과 성장과 쇠퇴 이런 발전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개를 한 건데, 그 개념이 이제 무엇인지 맞는 것인지 맞을 수는 없겠죠. 미술이 어떻게 발전의 개념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당시 바사리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잘 만든 거, 사실적으로 보이는 거, 이런 사실주의가 굉장히 그 각광을 받던 시기였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바사리의 그 개념을 제가 약간 그 전개를 하면서 이번 강연을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 바사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일단 누군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사리는 피렌체에 가면은 시청이 있어요. 지금도 시청으로 쓰고 있고, 마키아벨리가 이 여기에서 이제 근무도 했던 그런 곳이고, 뭐 현존하는 시청 중에 이탈리아의 최고의 시청 문화재로 뭐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바로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시청에 어마어마한 그 벽화와 천정화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좀 확대된 것이죠. 이게 우피치 건물이 이렇게 해서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이제 안에 그린 이 사람이 그린 그 여기 천장화 다 있고요, 벽화 다 있고 뭐 방들도 수없이 많은 메디치가 인물들의 방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바사리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바사리를 평가했냐면 화가로서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저 그랬고 그 다음에 건축가로서는 이런 그래도 뭐 우피치 하면은 전 세계 최고의 그 특히 르네상스 미술 중에서는 최고의 미술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걸출한 그런 그 조각 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이 있는 이런 미술관을 설계했으니까 그래도 건축가로서는 그래도 훌륭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미술사가로서는 유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미술사 책에 뭐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가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두꺼운 책의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300년에 걸친 1300년, 1400년, 1500년에 걸친 르네상스 역사입니다. 300년밖에 안 되지만 5000년 역사를 담은 책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할 얘기도 많은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바로 이 바사리의 공로입니다. 바사리가 이 책에서 200명의 작가를 너무나 아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많아서 역사의 기록도 많아지게 생긴 것이죠. 자, 이것은 우피치 미술관과 메디치 궁이 여기 있어요. 삐띠궁이라고 메디치 당시 그 코시모 1세 공작이 살았던 궁이 여기 있는데 그 궁과 이 우피치는 오피스란 뜻이에요. 업무를 보는 곳이었죠. 원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거기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그 통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아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건물로. 이게 쭉. 그래서 메디치카 사람들은 이 길을, 여길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전용 도로인 것이죠. 밖에도 보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러나 몸을 완전히 안전하게 또 보호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뭐 대단한 곳이죠.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백교 다리입니다. 본떼 백교라고 하는 곳이죠. 그 당시에도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오늘날 귀금속들 많이 팔죠. 그래서 이제 실제 거기는 비싼 귀금속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주 피렌체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바사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고대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고대 그 로마에 가면은 아주 고대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조각인데요. 자,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누워있는 모습이죠. 뒷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은 이제 반쪽만 이렇게 옆모습만 보이겠고. 자, 이 인물의 이름은 에르마프로디테라고 하는 신화 속의 인물인데요.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딸이라고 합니다. 성을 둘 다 가진 남성이자 여성인 그런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슴도 있고 여기는 이제 보이질 않고 위에서 이제 찍었으니까 위에서 그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저는 이거는 정말 조각가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누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천 보시죠? 이 천에 덮인 이 다리를 살짝 이런 테크닉. 자, 이것도 아주 유서 깊은 DNA가 있는 테크닉이죠.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이 신화의 인물을 통해서 마치 데미안 허스트가 그 신화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듯이 이 사람도 신화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로마 바사리가 그토록 황금기라고 예찬을 했던 고대 로마 조각에서는 이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아주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움을 표현한 그런 조각입니다. 자, 이거 역시
고대 그 박물관에서 찍은 고대 인물들인데요.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찍었어요. 자,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놀란 게, 야, 이것은 이제 돌아가면서 뒷모습도 보시면은 정말 여성의 그 나체 모습을 너무나 아주 리얼하면서도 정말 실제로 살갗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것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뱃살도 보시고 뭐 아우 정말 더 이상 표현을 못할 게 없다. 바로 고대 조각, 로마 조각에서 이룬 것이 바로 이런 그 고대의 위대함 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런 세부 사진에,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뭐 고대 하면은 비너스 이거 생각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이런 뱃살이 있는 여성 리얼리즘 이것을 정말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바사리에 의하면 고대가 황금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그게 단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조각의 수준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고대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로마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원반 던지는 사나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고전주의 조각이라고 하죠. 뭐 그런데 뭐 이런 모습이 로마에는 너무너무 박물관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너무너무 많았죠. 자, 보시면 이런 조각, 이런 리얼리즘,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사실적으로 이렇게 했는가? 이거에 감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바로 보시다시피 이 사실적인 조각이 원조는 어디다?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인들의 모든 기술은 바로 그리스에서 나왔고 그들의 미에 대한 개념도 그리스에서 나왔다. 로마인들은 정말 그리스를 완전히 스승으로 알고 작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조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조각들도 남아있지 않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스 조각을 너무나 사랑했고 별장마다 다 그런 그 그리스 조각품을 갖다가 놓고서 이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을 그 당시 로마가 다 복제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조각도 보시면 부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환조, 사방이 다 보이는 환조이고 이것은 부조입니다. 부조 조각도 아주 뭐 이렇게 막 뭔가 놀이도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피리도 불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그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로마는 그리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는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나요? 바로 이집트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이제 이집트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집트 조각의 특징, 옆모습으로 표현하고 특징적인 것이 잘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조각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라지지 않는 DNA를 여기서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것은 그리스 조각인데 4세기경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원작인지 아니면 로마인들이 이것을 복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작은 이와 같이 4세기에 제작을 한 이거는 이제 그 4세기인데 이건 로마 시대 때 작품이에요. 그리스 작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 시대 때 그 그리스풍으로 조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청동으로 그리스 조각들 청동 조각을 굉장히 그리스에서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청동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는 몸체 부분은 이제 조각 그 대리석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를 쓴 것이죠. 물론 이런 기법도 분명히 그리스 쪽에서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눈 같은 데도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고
아주 리얼리즘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조각을 보면은 초상 조각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모습을 마치 오늘날 뉴스에서 보듯이 그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탁 표현해서 하는 그런 그 초상 조각도 아주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의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대 로마의 원조는 그리스인데, 이제 그리스는 아르카이기와 고전기와 헬레니즘기로 바뀝니다. 그런데 또한 그리스의 원조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조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요게 이제 이집트 조각이죠. 이게 이집트 조각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조각이고, 이건 그리스 조각은 이제 금세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미술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미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집트 미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미술은 이제 그 변하는 미술을 추구하는데, 변하는 미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변화하는 그런 그 현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그런 그 시민사회 의식이 깨어있고, 이런 사람들, 인간 중심의 사고로 세상을 보는 그런 그 시대, 그런 나라에서는 사실주의가 좀 발달을 하는 것 같고, 고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나 이집트에서는 불변의 뭔가 신앙, 종교 이런 것에 굉장히 뭐 권력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묶여 있고, 그런 것을 표현할 때 미술이 그런 것의 도구가 될 때는 그런 불변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것은 그 피라미드입니다.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뭐 멀지도 않더라고요. 버스로 뭐 차로 뭐 한 뭐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가봐서 뭐 한 2, 30분 정도? 하여튼 몇십 분 정도면 도달하는, 멀리 보이면 카이로 시내가 보이죠. 자, 기자라는 곳에 있는 그 피라미드인데요. 사람이 요만해 보일 정도니까 아휴, 이거 뭐 도대체가 얼마나 높은지 100m가 이거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모가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이 마모된 것만 해도 1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대한 그 스케일은 뭐 이집트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한 명을 위한 무덤입니다. 바로 파라오죠. 얼마나 파라오가 권력이 대단하면, 그러니까 권력으로 볼 수 없고 이건 완전히 신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세상을 다스렸던 그 신으로 생각했던 왕의 무덤을 이제 스핑크스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하나하나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이 돌들의 이 크기가 여러분들 뭐 큰 식탁 정도 있죠. 뭐 이런 정도의 그 2m 정도 되는, 뭐 가까이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쌓아 올린 것이 이런 건축물로 친다면 이 위대한 건축물인데, 위대하긴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노예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네요. 자, 여기 보시면 실내 내부입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 지금 보신 그 기자의 피라미드의 내부는 아니고, 피라미드 안에 보면 크든 작든 규모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무덤이 있고, 이 조각이나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무덤을 위한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신도 여기 지금 미라 처리한 시신이 있죠. 이렇게 여러 겹의 이 관으로, 목관으로 쌓아서 이게 여러 겹이 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그 망자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초상화로 그려서 완성을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조각이자 회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은 BC 870년경에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와 같진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것인데, 하나의 이미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미라를 엄청나게 해서 영원히 오래도록 간직하는 것, 그러려면 미라가 이제 처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미라 기법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고, 관 내부에도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초상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이 부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덤에, 어느 무덤에 이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이런 무덤이 막, 이런 조각이, 이 부조가 뭐 몇십 미터씩 이렇게 막 벽을 장식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집트 조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파라오라는 왕,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신이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생전에 있었던 업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마치 실제로 현세에서 존재했던 것처럼 저승에 가서도 뭐 시녀도 있고 하녀도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원래는 사람을 직접 같이 매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잔인하니까 이제 미술품으로 대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술의 목적은 바로 이 와라오라는 신을 영원히 기억되게,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런 그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히 살아있게 하려면 형태가 막 변하고 이리저리 변하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달리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뭔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리스 미술을 보면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표현할 때 얼굴은 옆모습으로 표현하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눈도 보이고 코도 보이고요. 옆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양 어깨를 다 보이게 몸통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모습으로 해야 이제 이렇게 다리가 보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잘 보이게 표현하는 쪽으로 사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원칙이 사실은 이집트 미술 BC 3000년경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책에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3000년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부조인데 여성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옆모습, 양쪽 어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부조죠. 아주 낮은 저부조.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초기에는 어쩌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아주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게 했는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는 또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제 같은 원칙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약간 어깨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몸을 구부리면서 약간 생동감이 있고 운동감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를 소를 잡는 도살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인 그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칼을 대고 있는데 여기 공간 표현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잡고 여기 칼은 요 뒤로 가고 뭐 이런 것을, 여기도 사람이 여기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약간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재미있고, 자, 바로 그 시대의 작품인데 이것도 보면은 철저한 그 이집트 방식으로 했으면서도 이건 뭐 염소입니까? 예, 이렇게 동물이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그런 사실적인 표현, 시각에 대한 표현 이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면 이건 대형 박물관에서 이제 찍은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미술가나 화가나 조각가가 재주가 없었느냐? 절대로 아니죠. 모든 시대의 미술가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작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주 좀 세부적인 작품을 볼까요?
보시면 여기 아주 잘 보이네. 이렇게 보면 눈도 보이고 여기는 상형 문자 눈이 있네요. 자, 양쪽 이것이 다 보이고요. 자,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이 뜨기도 합니다. 자, 뭐라 그럴까? 생동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게 생각해 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옆모습으로 하니까 이렇게 정말 눈이 보이죠? 자, 보이시고 양쪽 어깨 보이시고. 그런데 이 새 그린 거 보세요. 정말 새들도 옆모습으로 그렸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뭐 도감처럼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법칙, 미술의 법칙을 준수하며 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 미술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은근히 많아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을 보시면 BC 2500년 전에 그 이집트 조각인데 이제 그 석이죠. 기록자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딱 봐도 이게 뭐 부처님 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상이고요. 자, 헬레니즘, 이런 그 조각상이 헬레니즘, 그리스에 영향을 줬고, 헬레니즘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이제 정벌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런 조각들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각이 인도에 마침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막 생겨나서 이제 번영을 시도하던 그런 시기에 이 부처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부처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변화는 있지만 대략 불교상, 불상 역시도 종교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고 몇천 년 동안 그 상이 물론 뭐 세부적으로는 변하지만 큰 형태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자, 아까도 이제 봤던 람세스 2세의 그 룩소의 신전을 이 거상을 한번 보시고요. 자, 람세스 2세의 그 신전에 가면 신전 건축물 앞에 이렇게 인물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물들을 보시면 똑같이 무슨 뭐 포토샵으로 뭐 복제해 놓은 거 비슷하게 똑같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같은 포즈로 있는데 이렇게 두 발을 딱 디디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집트 조각은 인물상이 이렇게 부동의 자세이죠. 그래서 딱 두 발로 서 있고 차렷하고 있는 자세가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유형은 이제 이건 또 다른 신전입니다. 한 발을 내딛었어요. 똑바로 모았던 다리를 하나를 앞으로 내딛으니까 약간의 뭐 운동 감각이 좀 보이죠. 자, 이거 하는데 뭐 거의 1000년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은 이렇게 거의 변함이 없는 부동의 자세가 특징이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거상,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조각은 이 거상의 그 전통이 있죠. 아주 파라오를 신으로 묘사해서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이게 아마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요 정도 크기일 것 같으니까 이 높이를 짐작을 하실 수가 있죠. BC 1400년경에 뭐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미술관에 가도 이집트 미술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발 내딛어서 걷는 상, 그 다음에 부동의 좌상. 자, 이것도 BC 2600년 전에 조각인데요. 자, 조각에 채색을 했어요. 나무 조각에 채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통이 부동이니까 부동의 자세로 표현을 하지만 이 여성을 표현한 것을 보세요.
와우. 이런 그 섬세한 육체의 그런 그 부드러움과 이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가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그 뭐 책에 많이 나오는 신전이죠. 자, 이 신전 보시면 되게 모던한 그런 그 모습인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여기도 사람이 이렇게 조그말 정도니까 이제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죠. 이렇게 산에 그 암석을 깎아서 만든 것이고 이것도 룩소의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신전인데 여기에도 이런 그 조각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조각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2부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조각에 대해서 로마 조각 그 이후의 조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